그 아버님 얘기 나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대충 저는 아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경희대학교죠? 대학교가. 아, 네. 제가요? 네. 아니요. 저는 그 속초에 네. 동우전문대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사실은 네. 그 학교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주 좋은 학교를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그렇지 않았고요. 아니 저 학교를 체포된 데가 어디예요? 네, 체포된 데요? 네. 체포된 데는 군 검문소 앞이었죠. 어, 그 검문소에서 그 어디더라? 강원도의 철정 검문소. 예. 어. 거기서 군인들하고 경찰이 같이 근무를 하는 검문소인데, 거기서 체포가 됐죠. 그 아버지가 일부러 빼내려고 음. 같이 가다가 그러니까 검문소에서 잡혀가지고. 제가 91년도에, 그 91년도니까 지금 이제 약 30년 전의 일이죠. 내년이 이제 만 30년이 되는 거군요. 음, 30년 전에 제가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와 함께 학생운동을 하던 총학생회장이 그 2시간 35분 실종 끝에 거리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당시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는 죽고, 저는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당시에. 예, 20대 청년의 마음으로 함께 학생운동을 했는데, 그는 죽고 나는 살아남았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어, 학점을 잘 받기 위해, 수업을 들어간다는 게 양심상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매일 그 시간에 뭘 했냐 그러면 대자보와 유인물을 썼습니다. 그 김용갑이라는 사람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자 함께 싸워달라, 노력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약속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사실 그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는 사실 아버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김용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사실은 그 이야기에 아버지하고의 갈등 이야기, 그리고 제가 왜 학생운동을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건데, 어, 사실은 이제 그 책에 나온 내용처럼, 어, 전두환과 평생 동지였던 제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보수적인 이야기만 듣고 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아버지 말이 다 사실인 줄 알았어요.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5.18의 진실을 알게 됐고, 또 전두환이가 얼마나 나쁜 자인지를 알게 됐고, 그런 것을 알게 된 후에 이제 아버지에 대한 죄닦음, 이 차원에서 이제 학생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제가 글을 썼던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사 인터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장준하 선생이라든지 군의문사라든지 이런 의문사에 관심을 갖게 됐냐라는 질문을 늘 빼놓지 않고 받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시작도 그거예요. 2시간 35분 실종 끝에 91년도에 죽어간 김용갑이라고 하는, 예, 그 사람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자 당시 21살이었던 제가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수사 기록을 읽고 그 사람의 부검 서류 자료를 얻고, 그리고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문가를 막 찾아다니고, 그리고 교통사고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당시에 그 카센터나 이런 데도 막 가갖고 차의 성능, 기능, 그리고 비가 왔는데 브레이크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당시에 비가 왔다고 하는데 진짜 비가 왔는지를 알기 위해 제가 기상청까지 무작정 찾아가고,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아마 20대 초반에 굉장히 지저분한 옷을 입고
신성한 것처럼 생긴 어떤 남자애가 그때는 지금처럼 이러지도 않고 삐쩍 말랐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막 다니면서 막 물어보고 다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막 미친 사람처럼 아마 봤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의문사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됐던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그는 죽고 나는 살았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그거를 계속 지키고 싶어서 형하고 저하고 20대 때 초반에 불장난하고 그리고 그 불장난의 대가로 그는 죽고 나는 그냥 행복하게 살게요. 이거 못하겠길래 그래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양심적이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왔다 이런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그 형이 죽었을 때 제가 제 스스로 그 결심, 형을 잊지 않겠다. 한순간에 어떤 치기로 한 행위로 형은 죽고 나는 살았다는 이런 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제 스스로 손가락을 3번 그어 혈서로 그 형의 이름을 썼고요. 그 쓰면서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형의 기일날 추모제를 내가 끝까지 내가 해주겠다. 이 약속을 21살 때 했는데요. 제가 올해 51살이거든요. 30년 지났으니까. 올해 3월에 30주년을 30주기 추모제를 형의 어머님을 늘 모시고 마성 모란공원에서 저희가 그 형이 죽고 난 10년 후에 17반으로 우리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손윤이 우리 학교 동문 후배인데요. 이 손윤이라든지 또 이런 동문들하고 함께 돈을 모아서 묘를 사서 저희가 20년 전, 그러니까 그 형이 죽고 10주기가 됐을 때 저희가 너무 어려갖고 91년도에는 저희가 그 바다에다가 그 유골을 뿌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년 전에 돈을 우리 손윤이나 이런 동문들과 함께 돈을 모아서 마성모란공원에 묘를 사서 지금은 30년째 거기서 김용갑이라고 하는 그 형의 이름 없는 대학에 한 이름 없는 청년, 애국 청년 김용갑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도 3월이면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쓴 거예요. 우리 고상만 작가가 대단하다는 것이 보통 그 4.19 세대들이 기득권자가 되면은 그 또 자기네들도 기득권 행세를 하고 그 보수로 바뀌고 이런 행태들을 많이 보면 젊었을 때는 이제 혈기왕성해서 막 정의롭게 사는 것 같다가 나이 들면은 또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워낙 우리 주변에 많은데 21살 때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주환 이사님 패널로 들어오셨는데 예.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고 예. 여기 네. 훌륭한 분들이 워낙 많고요. 여기 홍강철 선생님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북한 탈북민 그분이세요. 좀 이따가 네. 이제 우리 홍강철 선생님 얘기도 좀 듣겠습니다. 우선 네, 박주환 이사님 들어오셨으니까 네. 책 읽은 소감하고 뭐 질문 있으면 네. 하시죠. 네. 이렇게 사실 그 책을 보기 전까지는 그 선생님을 이름만 들었었는데 이번 책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이렇게 그 느낀 게 정말 그 제가 뵐 수 없는 분이구나. 예, 되게 유명하신 분이구나. 뭐 이런 그 만나신 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맨날 텔레비전에서 보던 분들을 그 바로 옆에서 보셨던 그런 분이시구나. 행운이 있죠, 행운. 네, 행운이. 여튼 이 책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저도 전체적으로 그 보면서 그 인권 운동가가 되기 위해서 그 마음 먹은 그 장인어른의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내가 강해야겠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강한 사람이 해야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인권 운동가가 되시고 그 한기를 오로지 한기를 그 살아온 역사를 그냥 쓰신 것 같아가지고 참 감명 깊게 진짜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좋게 읽어주셔서.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이제 좀
그 조금 그 질문이 있다면은, 네. 사실 그 저희 저도 되게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데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님과의 그 만남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어 감동적으로 이렇게 딱 그려주셨어요. 근데 그 그려준 모습을 보면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우리는 텔레비전에서나 뭐 이렇게 대담하시는 거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우리 선생님 노석만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아까 책에서 언급한 것들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뭐 이렇게 바보 노무현이나 아니면 진심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거든요. 진심이 있는 사람. 그걸 아까 법정 스님 쪽에서도 쓰셨고 여기서도 쓰셨고 그리고 계속 진심을 쓰시는데 그 진심의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기억하시는지가 사실 좀 궁금합니다. 그 사실은 저는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목적은 그리고 그 시작도 그런데 저는 이제 쭉 아까 전에 우리 박주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인권운동가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 그러니까 제 인생의 어떤 전환은 91년인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91년도에 제 인생의 큰 방향이 잡혔고, 그리고 그때 결심했던 길로 크게 변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쭉 왔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양심. 네. 제가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이라서 제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제가 올 수 있었는데, 올 수 있었던 힘은 뭐 다른 것보다도 제 아내 장경이라고 하는 제 아내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제 인생에서 4번 사표를 쓸 수가 있었어요. 4번 사표를 쓴 이야기를 사실 이번 책엔 담지 못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 인생에서 쓴 4번의 사표가 제 인생을 정말 잘 지켜올 수 있었던 힘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한 명이 반대하면 어떻게 씁니까? 근데 그 4번의 사표가 다른 사람이라면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사표였거든요. 예, 절대 무슨 소리냐, 왜 지금 사표를 왜 쓰냐, 남들 다 하고 싶어하는 자리인데, 예, 제가 공무원 사표만 3번을 냈고 그중에 예, 정규직으로 평생 직장으로 갈 수 있는 날 사표를 또 냈고, 예, 그 덕분에 제가 사실은 여기 왔죠. 2012년도에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 감사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한테 광노현 교육감이 이번에 책에도 썼지만, 그분이 구속된 날, 서울시 교육청에 있는 고위급이 절 부르더니, 광노현 교육감님이 당신을 모셔서 우리 교육청에 왔는데, 교육감님이 감옥 갔다고 해서 변할 건 없다. 당신은 우리 교육청에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다. 뭐 하면서 칭찬을 해주길래 전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그 뒷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번 책에는 쓰지 않은 이야기인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교육청에 꼭 있어야 되는데 우리랑 같이 여기서 정년을 맞자. 내가 도와주겠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런 얘기를 하나 했는데 뭐라고 하냐. 근데 다만 하나를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지금처럼 감사하면 안 된대요. 지금처럼 감사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처럼 어떻게 감사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교장 선생들한테 돈 받았냐고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감사하면 안 되고 교장한테.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제가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교육청에서 감사하는 방식이 돈 받은 거 다 확인되고 다 알려줘도
알려지고 통장에 입금된 돈 받은 내역까지 다 확인이 돼도 교장한테는 절대 돈 받았냐라는 질문을 못하는 게 당시 교육청의 감사였어요. 2012년도, 11년도, 12년도에. 지금은 뭐 바뀌었다고 전 믿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교장 전문 감사가 됐어요. 이 책에 제가 쓴 것처럼 다들 저를 회피하고 안 만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저보고 교장 그런 식으로 감사하면 안 되니까 그것만 바꾸면 내가 당신 정년을 보장하겠다고 한 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사표를 던지고 했던 건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힘의 원천은 우리 박주환 선생님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처럼 저는 진심을 사람들한테 대신 전달하는 것, 그게 제가 하는 인권운동의 전부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인권운동, 우리 하숙대 선배님 이걸 끄고 통화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일에 인권운동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인권운동가는 힘이 없어요. 저희가 무슨 주어진 권력이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인권운동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들어준다. 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들어주면 사실은 제 경험에 지금까지 민원인들 중에 절대 다수가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도 고맙다고 하고 가세요. 그리고 한이 풀렸다고 하고 맺힌 게 이제 풀렸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98년도에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갖고 자기 억울한 사연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만 한 두세 번 만나서 들으면 하루가 가요. 그럼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좀 얘기 좀 듣다가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면 제가 말을 끊었어요. 대충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적당히 이렇게 좀 조율도 하고 나도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어느 날 하루에 어느 날 제가 큰 교육과 깨우침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그날도 어떤 남자분이었어요. 당시에 50대 중반 정도 되는 어떤 남자분이 저희 천주교 인권위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또 얘기를 시작하는데 1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1시간을 또 그날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가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안드로메다 성에서, 네, 안드로메다 별에서 뭐 로버트들이 뭐 공격 그래서 뭐 용가리 통뼈가 뭐 총을 쏘고 막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얘기는 정말 오늘 또 너무 심하다 싶어갖고 했는데, 듣다가 이제 제가 선생님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자 1시간 들었는데 이제부터 제 얘기 들으라고. 그때 조금만 더 하면 된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세요. 또 들었어. 한 10분 들었어. 자 선생님 이제 진짜 그만, 자 이제 제 얘기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한 두세 번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분이 저한테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속으로 화가 확 났어요. 이만큼 들었는데 뭐가 더 뭐 어쩌라고 한숨 쉬고 원망하듯이 저러는 거야 갖고 했는데, 그분 말씀 사실은 자기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자기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정말 애가 타서 3년 동안 다녔대요. 시민사회 단체도 찾아가고 검찰도 찾아가고 경찰도 찾아가고. 근데 단 한 번도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데가 없대요. 그 말에 제가 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길게 또 더 안 하더라고요. 막상 하라고 그랬더니 한 30분인가 더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서야 자기가 한이 풀렸대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교훈과 메시지가 됐어요. 그래서 인권운동은 들어주는 거다라고 하는 그 깨우침, 배움을 얻었고, 그리고 그렇게 들은 얘기 중에 제가 쭉 들어주면 70%는 정말로 다들 이걸로 마음이 풀렸다, 행복하다, 뭐 이제는 뭐가 없다 이렇게 그냥 가시고요. 그 중에서 한 30% 정도는 정말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 제가 예를 들어
변호사가 좀 필요하면 저와 함께하는 인권 변호사나 누구 이런 분한테 좀 소개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지를 좀 연결하기도 하고, 언론의 보도가 필요하면 그런 분, 또 기자나 이런 분한테 또 연결도 해드리고,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제가 오마이뉴스에 기사로 쓰기도 하고, 페이스북에 쓰기도 하고, 트위터에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책에다 쓰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사람이다라든지 뭐 이런 지금까지 냈던 책이, 그리고 또 고상만의 수사반장이라고 하는 책이나 제가 2년간 진행했던 국민 TV에서 고상만의 수사반장, 그런데 이제 다 그런 억울한, 그래서 이제 박철 체육자 우리 충주에서 정말 억울하게 공권력에 의해서 처절하게 피해자가 됐던 그분 사례 같은 경우도 이제 수사반장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해결의 단초가 또 마련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박주환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런 진심, 누군가가 간절히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잘 전달하는 것, 그게 제가 하는 중요한 인권운동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진심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잘 쓰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왜 정신 치료해주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사실 환자들이 다 정신병자가 올 거 아니에요, 대부분. 예.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정신병자는 아니라 정신병자는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편이고요. 예, 그 정신적인 치료사가 문제 뭐 이렇게 정신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자살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본인이 막 뭐 가위도 늘리고 심리적으로 되게 스트레스 쌓이고 막 이런 경험 많을 것 같은데, 이걸 네. 어떻게 해소를 해요? 저요? 예. 이게 보통 뚝심이 있지 않고는 힘들 것 같아요. 남의 얘기를 들어준다는 게. 저는 그런 질문을 사실 많이 받는데요. 사실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거에 더 몰두한다고 할까? 어떤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는 거가 저한테 가장 힘들고, 이러저러한 거는 사실 전 별로 그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아유, 그거 참 남의 고통, 피눈물 뭐 이런 거. 우리 이윤자 어머니도 지금 여기 오시고, 근데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를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지, 제가 힘들고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 안타까운 분들에게 힘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말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힘 있는 사람. 근데 힘 있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 제가 사실은 힘 있는 사람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자기 관심이 아니면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기 관심이 아니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300명이잖아요. 저도 17대하고 19대 때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일을 해왔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300명의 국회의원이 전부 다 300개를 다 잘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300명이 300개를 다 잘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다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전 들어요. 300명이 각각 하나씩만 죽어라고 파고 그거 들고 정말 4년 동안 7분간 주어지는 국정감사 질의시간, 상임위원회 질의시간에 그 주제만 줄기차게 얘기하면 그럼 그 문제 해결되거든요. 적어도 군인의 인권 문제, 군인의 억울한 문제, 이런 것들 해결하는 거요. 그런 것들은 정말 한 사람이 집요하게 그것만 이야기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송구한 말씀이지만 제가 국방위만 있었으니까 국방위 예만 든다면 미사일부터 탱크부터 모든 사람들이 미사일 얘기를 하고 도입되는 미사일이 어떠니 체계가 어떠니 얘기하는데요.
국회의원이 이거 따진다고 해서 미사일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 알거든요, 본인들도. 근데 군인의 밥 문제, 군인의 옷 문제, 군인이 쓰는 수통 문제, 예, 그리고 군인들의 의식주 문제, 그것만 가지고 우리 김광진 지금 현재 청년비서관 하시는 그분이 사실 그런 문제를 집요하게 따져서, 예, 6.25 전쟁 때 쓰던 수통을, 예, 2014년도까지 쓰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나, 예? 증조 할아버지가 쓰던 수통을 그 증손자가, 그런데 그거를, 그 수통은 메고 다니지 아무도 거기다 담아서 물을 안 먹어요. 더러우니까. 그게 뭘로 쓰느냐? 페트병 들고 다녔어요. 예, 거기다 물 담아갖고 페트병. 그럼 전쟁 나면 페트병 들고 다니면서 물 먹고. 그러니까 진짜 수통을 줘야 된다. 이걸 따져갖고 실제로 수통을 다 바꿨거든요. 근데 또 더 놀라운 사실. 다 바꿔갖고 이제는 깨끗한 수통으로 사람들이 훈련하면서 잘 쓰겠지 이렇게 기대했더니 확인해보니까 안 쓴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통이 아직 쓸만하기 때문에 쓸만한 거 다 쓰고 새 거 준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돌아버릴 뻔했습니다. 이런 식인데 대한민국이 뭐가 얼마큼 바뀌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정말 제가 뭐 어떤 어려운 문제나 골치 아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그런 걸 실제로 해결해 주지 못해서 느끼는 고통이 더 커요. 예, 사례보다는 못해줘서 드는 죄책감, 미안함, 서글픔, 그리고 그분에게 말로만 위안하고 맨날 위로하는 게 희망사기꾼, 계속 사기치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게 제일 힘들어요. 어머니 힘내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아니요. 그리고 또 막 억울해하는 사람한테 예 이제 다음에 정부가 잘 할 겁니다. 근데 안 되고 10년, 20년 훌렁훌렁 넘어가는 거 보면 정말 이 사기를 언제까지 쳐야 되나 싶어서 너무 힘들고 사실 연극 이등병의 엄마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연극 이등병의 엄마 2017년도에 유가족분들과 함께 만들었던 연극 이등병의 엄마 만들었던 이유도 제가 그때 2015년도 2월에 그 국회 사표 내고 나오면서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나 2017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일정한 출근하는 직업을 안 갖겠다. 그래서 생활비 못 갖다 주니까 신용카드 제가 한 장 주면서 150만 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건 사라. 그건 내가 어떻게든지 강연을 하든 책을 쓰든 뭐 글을 쓰든 뭘 하든 내가 그거는 하겠는데 생활비는 못 갖다 준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럼 뭐 하려고 하냐고 그러길래 군 의문사 문제에서 그만 승부수를 끝장을 좀 보고 싶다. 내가 언제까지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사기를 쳐야 되는지 이제는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2017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한번 승부수를 내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겠다. 그리고도 안 되면 깨끗하게 내가 어머니들한테 어머니 죄송한데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시고 예,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환경운동가로 가든 인권운동 포기하고 예, 나 이렇게 하겠다고 아내한테 제가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낸 게 바로 연극 이등병의 엄마. 제가 예, 대본 쓰고 2,800여 후원자분들 한 분 우리 이메란 위원장도 도와주신 또 후원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 저분 또 김미정 우리 선생 또 이지문 선생님 우리 손윤희 선생 예, 이런 분들 우리 강신철 교수님도 아마 도와주신 것 같고 기억이 정확치는 않지만 도와주셨겠죠? 도와주신 것 같고 그런 2,800여 후원자분들의 도움으로 연극 이등병의 엄마를 만들었고 그 연극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고 또 영부인께서 오셔서 또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예, 정말 지금은 예, 국방부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순직으로 결정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이것을 제가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 간사위원을 하면서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께 권고를 했는데 사실 그걸 사인할 거라는 걸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솔직한 말로. 그런데 사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예, 국가가 책임지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그런 게 됐죠. 그런 이거는 다 저의 활동을 다 도와주시고 믿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정말 무수히 많은 저의 지지자분들 그분들에게 배신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예. 그 대목에서 이게 줌이니까 교수님 줌이라서 약간 좀 섭섭한 건 하나가 있네요. 뭐야? 이게 보통 오프라인에서 정말 이런 발언하면 박수들 막 치고 이러던데 박수들을 안 치시고